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이 가난한 이들의 성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조금 전에 선종하셨다는 그런 속보가 전해졌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제보 사건이었죠. 서울 강남구 노련동 한 치과 앞에 있던 국내에 10대도 채 없다는 저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발로 뻥 차서 파손시키고 달아났던 저 남성 30대였다고 하는데요. 잡혔습니다. 그리고 구속됐습니다. 몸으로만 때우지 말고 금융치료도 세게 받길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해 보시죠.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은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진 보여주시죠. 대구 옷골 공원인데요. 골프 치는 아저씨 발견했습니다. 제발 연습장 가서 치라고 몇 번을 말하니 하신 강경화님. 자, 서울 상암동입니다. 다 마신 음료수 쓰레기통 바로 앞에 있는데 저기다 놓고 가는 건 도대체 뭐 하자는 걸까요? 하신 정성예님. 자, 서울 4호선입니다. 지하철에서 샐러드 먹다가 죄 흘리고는 저렇게 흘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치우지도 않고 갔어요. 아유 정말 하신 이 구름님. 자, 제 아내가 임신 6개월입니다. 임산부석에 앉아서 눈과 귀를 막고 자고 있어요. 아유 그냥 확 하신 박주호님. 자, 경남 의령 홍의장군 축제 가요제 도중에 객석에서 담배 피우는 아저씨 고발합니다. 아직도 쌍팔년도를 벗어나질 못했어 저 아저씨 하신 이현민님. 자, 독서 강사 이연숙님, 이석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실용.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자, 군복 입고 노출입니다. 자, 지하철 열차 안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의자에 앉아 가는데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저 남성. 갑자기 바지 지퍼를 연체 앞서풀 휙! 자, 눈앞에 보였던 건 속옷도 아닌 바로 정말 이 군복을 모독하는 자 극형에 처해야 됩니다. 양 변호사님. 그러기나 말입니다. 저 사진 지난 19일 오후 2시 정도 서울 분당선 안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지금 제보자분은 그냥 지하철을 타고 그냥 편안하게 가고 있는데 다음 역에서 저 군복을 입은 남성이 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서 있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 있고 주요 부위가 노출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수로 이거 안 잠궜나 보다, 올리지 않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셔츠를 자꾸 끌어올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드러내 보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고의적이라고 지금 느꼈다라는 거고, 제보자에 따르면 저 사람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보였다라는데 이게 각도를 자꾸 보니까 자기의 주요 부위와 그 제보자분이 같이 찍힐 수 있게끔 했던 것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 진짜 진짜 양 변호사님 진짜 참. 법을 공부한 사람이 이랬어요 방금. 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이런 인간들만 신상을 공개해도 좋다는 특별법이 있으면, 그래서 공개가 되면 다시는 저짓 안 합니다. 그 병이 치유가 돼요. 치유가 완벽하게 됩니다. 여기 공개하면 되잖아요. 공개할 수 있다. 근데 저는 단언컨대 군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군복을 어떻게 입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보자가 이 상태로 10분간 지속이 됐다고, 그걸 알았다고 해요. 지하철 민원센터에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연락이 안 오길래 경찰에 신고했고, 지금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매일 이제 지하철을 타고 출근, 퇴근 이런 걸 하는데 상당히 두렵다고요. 앞으로는 군인만 봐도 무서울 거래요, 지하철에서.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군, 저런 사람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어디서나 내 집처럼. 제목부터 뭔가 싸늘합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따끈한 라면 한 그릇 호로록. 자, 등짝에 잘 보세요. 코리아 에어포스 또. 자랑스러운 공군인가요? 자, 국물까지 말끔히 저렇게 호로록 짭짭. 휴대폰 변소 외모 체크. 자, 휴지로 입술 닦더니 어디가? 야, 너 어디가? 안 치워? 자, 떠난 자리에는 잘 보세요. 홀로 남겨진, 다 먹은 김밥 껍데기와 빈 그릇. 저걸 저렇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자, 공중 화장실 가면 우리의 시선을 붙드는 문구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고로 저 인간은 아름답지 않다.
네, 그제 오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제보자가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목격한 상황입니다. 공군 로고가 새겨진 옷을 입은 남성이 편의점을 찾았는데요. 컵라면 1개와 삼각김밥 2개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이 편의점 구석에서 약 10분 동안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고 남은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가버린 건데요. 이 제보자는 10대, 20대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먹고 나서 안 치우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치운다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야, 저렇게 놓고 가면 마음이 안 불편한가? 자, 2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지하철 좌석에 앉아서 뭔가를 오물오물 젓가락으로 샐러드를 집어서 입안으로 쏙! 자, 냠냠쩝쩝 냠냠쩝쩝 사람들이 앞을 지나가든 말든 입 한가득 크게 벌려서 왕! 난 내 밥을 먹고야 말겠어. 자, 100번 양보해서 지하철 안에서 먹는 것까진 그렇다 쳐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이 이어졌습니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4월 19일 김포공항으로 향하던 공항철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이던 저 여성이 샐러드를 한 10분 동안 계속 오물오물 막 먹었어요. 근데 이제 뭐 샐러드가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아니니까 아유, 배고픈가 보다. 그러고 이제 넘어가고 있었는데 샐러드를 다 먹고 그 빈 플라스틱 통을 옆에다가 그냥 확 거의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화가 났는데 또 하필이면 그 옆에 일본 여성이 있었대요. 보면서 깜짝 놀라더래요. 좀 일본은 대중교통에서 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제보자께서 도리어 더 내가 창피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보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저 일본 관광객은 저거 보고 막 일본인 특유의 그 놀라는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좋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한 그릇 비우고 배째입니다.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식당 한 켠에 홀로 앉아서 따끈한 해장국 한 그릇 냠냠. 자, 소주 한 잔 따라서 원샷 다 먹고 벌떡 일어나서 카운터로 슬금슬금. 자, 그런데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버스에 지갑을 두고 내렸네. 아저씨 내일 와서 내가 드릴게요. 자, 세상 착한 직원은 결국 머리 끌적끌적 하더니 고민 끝에 저 양반을 방생하고 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흔한 먹튀일 듯 싶은데 제발 좀 반전이 있다고 해줘요, 제발. 네, 반전 없었고요. 지난달 28일 저녁 7시 반쯤에 대전 서구의 한 해장국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인데요. 한 남성이 아무 말도 없이 들어와서는 해장국에 소주 1병을 시켰습니다. 근데 다 먹고 계산하기 전에 카운터에서 직원한테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다, 내일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보자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내보내줬습니다. 근데 제보자는 제발 내일 오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뭐 따로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받지 않고 그냥 보내드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 한 달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도 결국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13,500원이라고 합니다. 자, 13,500원.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너무 괘씸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선의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렇죠. 먹튀죠, 먹튀. 근데 실제로 제명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냥 도망가면 뭐 다른 게 될 수 있는데 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무전취식 같은 건데 어쨌든 간에 신고는 아직 안 했다고 해요.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전에도 20대 여성이 뭐 소주 먹고 그냥 담배 피러 간다고 하다가 도망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점주들 그런 경험하면 사실 장사 의욕이 떨어지거든요. 믿고 파는 건데 사실 이 사랑을 음식에 담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이 안 간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사실은 얼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저 얼굴 머리도 다 보이죠, 지금. 사실은 공개가 된다면 바로 나올 건데 사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러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칼같이 정확한 친구입니다.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현재 40년 지기 친구랑 절연 위기인 60대 여성입니다. 정말 칼같이 이성적인 친구인데요.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성향이 정말 달랐어요. 제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놔서 서운했던 적이 많거든요. 남편이랑 싸우고 속상해하면 뭐 이것저것 따져보더니 네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남편 편을 들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친구랑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나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오후에 보기로 했고 오전에 시간이 남아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면회를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엄마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좀 빠듯하게 도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30분만 늦어도 되겠냐고 전화를 걸었고 친구도 점심 먹고 오겠다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좀 사람이 붐비는 곳을 갈 때마다 매번 헤맨다는 게 문제입니다. 헤매다가 겨우 도착을 했는데 제가 30분을 더 늦어버렸어요. 친구가 보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서도 전화를 안 받냐, 장식품이냐고 면박을 주더라고요. 심지어 약속했으면 나한테 집중해야지 무슨 약속을 또 잡냐. 엄마랑 만날 거면 차라리 약속을 깨지 그랬냐면서 얼굴 봤으니 됐다, 집에 가 이런 얘기를 내뱉고 가버렸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저라면 커피 한잔 하면서 풀었을 것 같거든요. 친구가 원체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뭐 이해하면서도 이번엔 더 서운하고 앞으로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어요. 그래도 40년 친구인데 먼저 다가가서 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그냥 안 보고 사는 게 맞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얘 좀 봐. 타의 얘는 어쩜 60이 넘어도 철부지 여중생 때 하는지 그대로니. 응? 야, 30분이나 늦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기를. 야, 손에 쥔 그 휴대폰 그거 전화기 아니고 벽돌이냐? 너 까똑도 할 줄 알잖아. 내가 너무 이성적이어서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직도 쌍팔년도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문제야, 동그라미. 이럴 수가. 예, 자, 다음 사연자예요. 상희야, 내가 요즘 애들 MBTI니 뭐니 그걸 좀 공부하는데 너랑은 진짜 안 맞더라. 어쩜 이렇게 결정타를 날리? 너는 나한테 내가 엄니 보고 왔다고 했잖아. 길 헤매서 그랬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40년 친구한테 그게 할 소리야. 내가 우리 그이랑 싸워서 고민 상담할 때도 끝까지 내 편을 안 들어주더니 너 이제 지긋지긋해, X.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요. 아니, 그 사연자분이 MBTI 공부하셨다면서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성향이 다른지 몰랐어요. 제가 이 사연자분의 친구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절대 그냥 감정적으로 누구 편 들어주는 걸 할 줄 몰라요. 그냥 다른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40년이나 됐으면 이 친구가 헤어지자고 간 건 아니고 이 친구도 30분이나 늦었는데도 기다려주고 간 거잖아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헤어지기보다는 나이 더 드실수록 새로운 친구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서로 그냥 조금씩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라 하면서 만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MBTI 전문가 같은 우리 교수님이잖아요. 네, MBTI 아마 TTT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좀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좀 이성적인 띵킹을 쓰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물론 누구 한 명이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서로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제보해 주신 분도 여지를 안 주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약속 직전에 30분을 미루니까 한번 기분 안 좋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화를 그 시점에서 일단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받았다면 저쪽에서는 또 애가 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다 또 30분을 늦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저쪽에서 또 가버리신 게 아니고 끝까지 기다려서 친구를 보고 얼굴 봤으니까 됐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친구에 대한 애정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제보해 주신 분이 안 만나고 싶다. 나는 이런 너무 이렇게 이성적인 칼 같은 친구는 안 만나고 싶다라고 결정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자, 박 변호사님. 모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40년 지기고 이런 친구인 줄 알았으면 아마 전화 안 받은 이유도 전화 받으면 난리칠 것 같아서 안 받으신 거 아닌가 제 생각이 그렇거든요. 아마 본인하고 이게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T하고 F 맞나요? 하여튼 그 차이점 같은데 아마 영 다 반대 다른 성향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자기가 판단에 어려울 때 이성적 판단을 또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끊지 말고요. 또 다가가면 이런 사람도 또 간단합니다. 그래, 네가 잘못해서 받아줄게. 이제 와. 이렇게 되거든요. 다가가십시오. 뭐 문제입니까?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저는 X를 든 이유가 이게 사연자가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서 X를 든 거고, 저도 당연히 사연자가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해서 뭐 손절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친구분한테 조금 먼저 다가가서 다정하게 한마디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내시양님, 연속적으로 그런 경우면 화나지 친구라도라고 하셨고요. 김진현님, 약속 안 지키면 화나긴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화해해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시님은 좋은 친구 아닌 것 같아요. 손절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숨진 채 발견된 방화범이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주민 중 한 명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와, 오늘 아침에 정말 서울 도심에서 화염 방사기를 통한 방화 사건이 났다 해가지고 정말 속보창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오늘 오전 8시 17분쯤에 서울 관악구의 한 21층짜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4층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시커먼 화염과 연기를 뿜어내면서 번졌고요. 이 건너편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에는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엄청난 양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 화재로 한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중 2명은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아파트 아래로 떨어져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외에도 연기 흡입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어서요. 갑자기 발생 화재에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을 했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진화를 했습니다. 예, 그 아파트 4층에서 추락한 중상자의 모습도 잠깐 보실 수 있었는데 2분이 지금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자, 화재 당시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아파트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일단 전쟁 난 줄 알았어요. 미사일이 팍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한이가 놀란 거예요. 그래 베란다를 내려다 보니까 얘가 날라서 이미 여기 떨어졌고 그다음에 연기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부랴부랴 하면서 제가 막 두드리면서 내려오고 이쪽에서 연기가 나면서 불이 올라오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들은 게 그냥 팡팡팡 4번 정도는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자, 전쟁이 난 듯 싶었다, 교수님. 네, 지금 목격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분인데요. 지금 듣기만 해도 그때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었는지가 그림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재라고 생각도 못 하셨다고 해요. 무슨 미사일이 터졌나? 진짜 전쟁이 났나? 왜냐하면 소리가 막 팡팡팡 소리가 났기 때문에 큰일이 벌어졌구나라고 하고 현관문을 열었더니 검은색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뛰어내려가면서 막 집들의 문을 두들기고 아무것도 가지고 챙기지도 말고 빨리 나가라라고 소리치셨다고 하는데 정말 그림으로 보고 영상으로 봐도 정말 너무나 놀라웠을 것 같습니다. 자, 방화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봐야지만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알려졌습니다. 이 불이 난 4층에서 유력 용의자가 이 불에 탄 시체로 발견이 됐는데 이 시신의 지문을 검사해본 결과 경찰이 이 용의자를 보고 있었던 60대 남성과 동일인이었고요. 이 남성 지난해 11월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남성입니다. 그런데 그 3층에 살았었고 윗집인 4층하고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지난해 9월 같은 경우에는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11월 이후로는 인근 빌라로 이사를 갔었던 상황이어서 아직은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정황상 그 갈등이 원인이 돼서 이 끔찍한 범죄까지 이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미 이 사람은 지난 11월에 인근 빌라로 이사를 했단 말이죠. 자, 이 사망한 방화 용의자 범행 전 행적도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다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방화 연습, 목격자 증언 들어보시죠. 신나고 조그만 거 있잖아, 하얀 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쭉 뿜는 거야. 쭉 뿜으니까 내가 젖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물인 줄 알았지. 근데 막 어떻게 하니까 불이 그냥 빨갛게 붙어다닌다. 이게 돌이니까 그렇지 다른 저 같은 다 탔지. 이게 그러면서 나 거기 하니까 그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딱 나와서 그냥 도망가는 거야. 그때 내가 조금만 빨리 따라갔었어. 요거 안 껐으면 내가 잡았지.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사전에 좀 어디 다른 지역에서 연습을 했던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있기 전입니다. 오전 8시 44분경인데 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1.4km 떨어진 빌라입니다.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 모습입니다. 이 방화 용의자가 아파트에서 일로 이사를 왔다라고 하고요. 농약 기계 같은 걸 이용해서 하얀 방사기처럼 방화를 저지르는데 처음에는 목격자에 따르면
물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얀 방사기처럼 불꽃이 확 뿜어져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빌라하고 주차된 자동차 등에 불을 내고 있었고요. 목격자가 지금 다가오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오토바이 뒤에 기름통이 또 실려 있다는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 남성, 흰 모자 쓴 남성, 아파트 방화 용의자하고 동일 범위로 확인이 됐고요. 방화 저지른 시간으로 볼 때는 그 직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전 준비를 한 거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불이 제대로 뿜어져 나오는지 방사가 되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그런데 뭐 처음에 이 사건의 원인 층간소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죽 시달렸으면, 자, 그런데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그런 심증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용의자가 이사를 한 뒤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시비를 걸어서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은 이 빌라 인근에서 공사가 있었는데 공사 책임자와 계단에서 서로 싸우다가 밀쳐서 벌금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주민도 학생들이 농구공을 튕기거나 하는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층간소음 때문에 뭐 갈등이 있었다지만 이사를 간 지가 벌써 한 5개월이 지난 시점이란 말이죠. 왜 이게 이제서야 발현이 된 걸까요? 그 분노. 네, 그래서 그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있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층간 소음에 대한 보복성은 사실은 그 순간에 감정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나는 경우가 많지, 그 거주지를 떠난 다음에까지 이렇게 5개월 후까지 이렇게 마음의 원한을 가지고 살인을 일으킬 만한 요소가 아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거 외에 지금 이 사람이 농구를 하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고 보통 욕도 하고 시비도 걸고 또 처벌 불원서도 낸 상태라기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신변 비관의 문제가 보통 때도 있었다던가 정신병력적인 문제도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자, 이 사람이 또 뭐 유서를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거주지에서 유서가 발견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할 것까지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어머니에게 미안하고 할머니를 잘 모셔라라는 얘기와 함께 5만 원권이 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몇 장인지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에서는 아직까지는 원한 관계한 범행으로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는, 좀 박 수장이 지적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런 일을 벌이는지 의아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동기를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될 건데, 문제는 지금 피해 상황이 상당히 커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그 손해배상 채권도 이 유족들이 상속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그걸 실제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행할지는 유족의 또 선택에 다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서고 한 남성이 내립니다. 남성은 전화 통화를 하며 가게 문 외부에 설치된 CCTV를 손으로 돌려놓는데요. 얼마 뒤 남성은 유리문을 부수기 시작하고 가게 안까지 거침없이 들어와서는 나무 막대기를 휘두르며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부수기 시작합니다. 이 남성,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자, 춘천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는데,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게를 난장판으로 만든 한 남성 때문에 이 사장님 제보자는 나흘째 지금 영업을 못하고 있답니다. 자, 저 영상 속 남성과의 첫 만남, 이게 한 달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 25일 밤이었어요. 밤 늦게입니다. 12시 44분쯤에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밖에서 한 남성을 마주치게 됐는데, 남성이 가게 사장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알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서 모른다라고 했더니 저번에 시비 걸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말이 걸었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이 저렇게 시비를 거니까 왜 이러지? 싶으셨답니다. 시비 건 적 없어요. 말하고 가게로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5분 뒤 경찰이 출동했고 남성은 이 경찰이 버젓이 보는 앞에서 사장님한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다짜고짜 퍽! 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제가 그 새벽에 이제 가게에서 쓰레기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고요. 그 남자분이 거기 이제 그 어떤 여자분한테 이렇게 막 그 뭐라고 막 소리를 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지나갔거든요. 한 5분 뒤엔가 이제 그 경찰이 왔더라고요. 아까 뭐 이렇게 소리쳤던 여자분이 편의점 안에 있었는데 그 손님이었거든요. 그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막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진술을 해줬죠. 여자분도 좀 이제 무서워하시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하니까 이제 다짜고짜 이제 거기서 때린 거예요. 편의점 안에서 남성이 그 여성을 상대로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는 장면을 이 사장님 제보자가 목격하셨어요. 그래서 목격자로서 경찰에게 이러이러했다라는 진술을 했는데 저자가 이 목격자 사장님을 폭행했다. 네, 맞습니다. 사장은 쓰레기를 버리러 갔을 때 편의점을 지나면서 남성이 여성에게 소리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도 남성과 모르는 사이였고 편의점에 왔던 손님이었다고 하고요. 편의점 직원이 신고를 했는데 여성 손님은 이 남성이 계속 뭐라고 하니까 무서워서 편의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가게 밖에 시끌시끌해서 나갔던 상태였고 경찰은 출동한 상태였고요. 이 사장은 경찰에게 이 편의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했던 행동들을 진술하면서 여성분이 무서워하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성이 다짜고짜 주먹으로 사장의 얼굴을 때렸고 경찰이 남성의 행동을 막으면서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경찰 앞에서도 주먹질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폭행 혐의로 그 남성을 신고했죠. 자, 그렇게 상황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이 남성 폭행 가해자 불시에 가게를 찾아왔더랍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저녁 한 6시, 7시 이사이 찾아와서 손님들인데 막 욕을 하고 막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제 그러고 이제 이틀인가 3일 지나서 같은 거를 이제 들고 왔었어요. 가게를 들어오진 않았는데 가게 쪽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저희 알바생이 그걸 보고 이제 신고를 했었고 그 이제 로 이제 막 나무 같은데 이제 보면은 막 이렇게 찌르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를 들고 이제 다니던 것까지는 경찰들이 확인을 했대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 들고는 다녔지만 어떠한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체포를 할 수는 없다.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막 나무를 막 찍었다. 참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이제 경찰에 출동했을 때 거기서도 폭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이 남성이 그 제보자의 가게에 들어오면서 막 욕설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은 경찰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은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일 뒤에 이 가게 알바생이 가게 인근에서 이 남성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혹시 뭐 어느 가게 아니야? 너 거기서 일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미리 좀 주의를 줬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생이 아니 모른다 거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조심스럽게 뒤를 쫓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흉기를 꺼내가지고 다니면서 뭐 가로수면 뭐예요? 나무를 찌르고 이런 행태를 보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하지만 경찰이 출동했지만 뭐 지금 벌금을 매기거나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체포까지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 모양입니다. 대신에 접근금지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 남성에 대해서 뭐 이랬다 저랬다 좀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편의점 점주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언제부턴가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남성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혼자 와서 라면도 먹고 어떤 데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가고 또 점주나 직원한테 말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말 중에 좀 이상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어느 날 사장한테 술집 여자를 좀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이 사람 좀 아픈가 이 생각했다고 하고 음식 먹고 현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했다고 해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도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못했고 사장은 이제 편의점 점주 얘기를 듣고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3주간은 잠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팡 터졌습니다. 네, 가게가 오후 6시부터 영업을 하는데 지난 17일 대낮에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었을 때 남성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차를 끌고 가게 앞에 차를 대고 나서 이 가게 외부에 있는 CCTV를 손으로 돌리고 가게 유리문을 잠시만요. 네.
네, 이렇게 CCTV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게 유리문을 이렇게 부수고 침입을 했는데요. 그러고는 냉동고와 뭐 에어컨부터 뭐 전등, 컴퓨터 포스기까지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들어서 다 부숴버렸다고 합니다. 사장은 당시 집에 있었다고 하고요. 인근 사장들에게서 한 남성이 가게를 부수고 있다 이런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남성은 이미 떠나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게 안과 밖은 깨진 유리들이 다 가득했고요. 부서진 집기들도 온갖 곳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뭐 거의 이거 이거 난동 정도가 아니라 무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그저께 체포가 됐다라고 합니다. 체포가 됐답니까? 아마 지금 CCTV에 지금 고스란히 찍힌 모습도 있고 목격자들도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 재물손괴 같은 걸로 체포를 한 것 같은데 사장님이 정확한 사연을 알지를 못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했다가 갑자기 경찰이 보는 앞에 폭행당했죠. 나서 그 경찰에 신고를 했었는데 와서 출동을 했지만 체포한다는 얘기 못 들었죠. 그러고 나서 가게 안이 저렇게 난장판이 돼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접근금지 신청을 했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와서 난동을 부르는데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깨진 뭐 집기나 이런 거는 전부 개인 비용으로 다 처리를 했고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가게에 유리 다 정리는 하긴 했는데 두려워서 영업을 못하고 계시답니다, 지금.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제 주먹으로 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사전에 이 사람은 징후를 계속 보였지 않습니까? 계속 보였죠, 사실은. 시작부터 주먹, 흉기, 나중에는 침입해서 파손한 거거든요. 사실은 조금 좀 진화되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전적 좀 조치라든지 필요하긴 한데 근데 실제로는 뭐 지금 경찰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뭔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행동들은 파손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흉기만 들고 있다고도 불가능하고 뭐 좀 정신적 부분 또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계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커플이 단잠에 빠져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문을 열어보니 위층 여자가 집을 잘못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날 이후로도 여성의 방문이 계속되는데요. 조용하던 커플의 일상을 뒤흔든 불청객. 과연 여성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여성의 정체는 잠시 후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양 변호사님, 이 제보자 30대 여성. 진짜 인연을 만났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보자분 30대 여성이고 카페를 운영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느 날 옆집에 치킨집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교롭게도 그 치킨집 사장님이 또래 남성이었다라고 해요. 옆집이니까 뭐 커피 한 잔 나눠 마시고 치킨 한 조각 나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이 남자친구가 된 사람이 얘기하기를 마지막으로 연애한 게 5년 전이었는데 그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헤어졌다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제보 사연자분이 이제 내가 믿음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혼 전제로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남자친구 전셋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결혼을 전제로 만났고 남자친구의 전셋집에 들어가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동거를 시작한 지 딱 열흘째 되는 날 앞서 그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친구랑 단잠에 빠져있던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쾅쾅 이렇게 문을 크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문 밖에서 한 여성이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남자친구가 내가 나가볼게. 너는 안에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렸다고 해요. 그러고는 밖에서 좀 누군가와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남자친구가 다시 집으로 와서는 위층 여자인데 술 마시고 자기 집인 줄 착각한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보자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바깥을 봤더니 문 앞에 서 있던 한 여성이 제보자를 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냥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찜찜합니다. 자, 처음에는 제보자도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있다가 생기죠. 이 남자친구가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 한 번씩 아버지 건강 관리 때문에 돌보러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남자친구가 고향으로 아버지를 보러 갔던 그날 밤 일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일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술에 취한 채 쿵쿵쿵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을 불렀다고 벌써 두 해요. 번째니까. 그렇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있는 데서도 이 여성이 욕설 같은 걸 해요. 특히 제보자랑에서 왜 그런 XX를 만나고 있느냐라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니, 여성 저번에는 그 뭐 잘못 찾아와서 그랬다면서요? 그 위층에 사는 아니면 다른 층에 사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위층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왜 자꾸 이 집에 왔느냐라고 물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이 여성이 횡설수설하면서 이상하게 답변만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요. 이거 뭐 횡설수설에 좀 뭐 계속 싸합니다, 이거. 네,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남자친구가 우리 당장 이사 가자, 전셋집 빼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전셋집을 빼기로 했어요. 근데 주말에 이 여성이 혼자서 집을 지키면서 이제 집에서 있었는데 그 여성이 또 온 거예요. 아이고야. 또 왔는데 이번에는 전혀 술을 안 마시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는 말이 내가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이렇게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당신 남자친구 전 여친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여친이 있었대요. 5년 동안 연애 안 했다 그랬는데? 네, 거짓말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사실 당신을 만나면서 나를 버리고 이렇게 갈아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여자친구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여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정도가 아니다. 당신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인지 정체를 알려주겠다. 네. 이건 진짜 비밀인데 당신 남자친구 유부남이다. 그런데다가 자식도 셋이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불청객의 정체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였고 그 양반 야, 네가 만나는 그 남자 아내랑 새 아이까지 있는 유부남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자, 실제 제보자 이 사연자분의 얘기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혹시 이 사람 유부남인 거 알고 만나냐고 여지껏 부인도 있고 결혼은 유부남이라고 그거 알고 있냐고. 근데 그때 제 기분은 뭐랄까 진짜 뭐 사랑과 전쟁 그런 데서만 보고 참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직접 겪으니까 참 5년간 연애도 못했다더니 그걸 한참 넘어서 유부남이었어요. 애가 셋. 네, 근데 제보자가 꿈에도 몰랐던 게 가게 영업시간을 제외하고는 정말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5년 전 여자친구가 마지막이다 이 말을 정말 믿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보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여자친구가 이 결혼식 사진과 이 자녀들 사진까지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보자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걸어야죠. 어떻게 날 속일 수가 있냐, 당장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남자친구가 무릎까지 꿇으면서 그 여자랑은 애 때문에 살았던 거고 지금은 별거 중이다. 그 여자가 좋으면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을 준비했겠냐 이렇게 좀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단칼에 거절을 했고 동거하던 집을 바로 떠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안 주셨겠죠. 그렇습니다. 저 남자친구라는 자 이 연락처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을 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 제보자분의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스토킹으로 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물론 이 사건이 끝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 수사 과정에서도 스토킹이 아니라 사랑한 거다 이딴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이 제보자한테 그 자기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여자가 꽃뱀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또 제보자한테는 내가 그동안 사준 거 선물 생활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요. 저는 이 전 남자친구라는 자와 또 아내의 관계도 좀 도대체 뭘까 믿을 수가 없긴 한데 지금 아내 시켜서 너 나 유부남이가 알고 만났으니까 아내를 시켜서 네가 상간녀라고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제보자분도 기가 막혀서 도대체 왜 이런지 알고 싶어서 지금 사연을 보내신 겁니다. 이 남자친구란 자가 걸리니까 이 제보자에 대해서 꽃뱀이다, 사기꾼이다, 심지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너를 상간녀로 걸겠다,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는 막 적반하장으로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이고야, 유부남 발각되자 꽃뱀 운운하는 이 전 남친
내가 어떻게 억울함을 증명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시네. 지금 이제 상간자 소송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부남이나 그런 것들을 알면서 이제 그것 했을 때 성립합니다. 알지 못했다라는 게 지금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입증을 또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에 있던 그 전 여자친구 네네. 그 사람이 큰 역할을 또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여자친구가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중간에서 다 알려줬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때부터는 알았지만 그 전에는 몰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간자 소송에서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본인한테 지금 꽃뱀이다, 이렇게 사기꾼이다 하는 거는 오히려 이 남성이 명예훼손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 또 좀 전문가 상의를 해가지고 법적인 도움을 좀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말씀만 들어보면 양 변호사님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전 남친이라는 자가 거짓말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 근거도 없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걱정이 되시면 아까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이전 여자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연락처라든가 진술 같은 거 좀 확보를 해놓으시고 또 이미 이 제보자분은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에 수사 과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전 남자친구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에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었다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이 제보자분의 집에 왔다라면 혹시라도 알면서 유부남인 걸 알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남자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황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증거만 확실하게 좀 확보를 해놓으십시오. 자, 교수님이 좀 말씀 좀 전해주시죠 또. 네, 뭐 사실은 이런 경우 왕왕 전해 듣죠. 남자친구인 줄 알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었더라. 이런 경우는 사실 주변에서도 들었던 얘기고 그다음 사건 반장에서도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 그냥 남자가 바람을 피거나 일종의 뭐 로맨스로 인한 뭐 일탈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이번 경우는 비단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이게 패턴화되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궁금한 거는 도대체 아내의 입은 어떻게 막고 있고 이 여자친구의 입도 어떻게 막고 있는 건지 혹시 비슷한 협박 같은 걸 일삼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남성은 굉장히 뭐 달콤한 얘기를 해서 같이 결혼을 하자, 동거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여성들을 어떤 본인의 이득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진짜 이런 케이스는 정말 근절이 안 되네요, 진짜. 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카고님 악질 중에 악질이네요라고 하셨고요. 러브러브님 증거를 보여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박영숙님도 제보자님 남자친구 말 믿지 마시고 헤어지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남성이 뒤로 물러서자마자 이렇게 커다란 트럭이 작업차를 이렇게 쾅 하고 덮칩니다. 충격으로 실려있던 짐들이 터지듯이 날아가서 도로에 나뒹굴고 있는데요. 두 차량은 그대로 언덕으로 돌진하더니 겨우 멈춰 섰습니다. 진짜 딱 한 발자국 차이. 네, 겨우 피한 남성이 안전모를 주워 쓰고는 이 광경을 멍하니 보는데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죠. 이곳에서 잔디 깎기와 쓰레기 줍기 작업을 하던 중에 이런 사고를 겪은 거라고 합니다. 치워야 할 쓰레기가 훨씬 더 능꼴이 됐습니다. 트럭 운전자 도대체 왜 저랬대요? 네, 운전자는 갓길에 서 있던 작업차들을 미처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대로 충돌한 거라고 하는데요. 저걸 못 봐요? 네, 정말 다행히도 사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걸 왜 못 봤을까? 자, 다음으로 이어갑니다. 자, 커플이 사이좋게 팔짱을 끼고 걷고 그 뒤를 한 남성이 바짝 따라 붙습니다. 불안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안 돼! 추격전이 벌어지는데요. 자, 커플이 도망치는 남성을 붙잡자 어디선가 달려온 사람도 냅다 다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격렬한 술래잡기를 벌이는 동안 그렇게 많어? 모르는 척 유유히 지나가려던 두 행인도 덩달아 같이 붙잡힙니다. 뭐지? 어이, 뭐예요 이거? 사실 저 두 사람이 진짜 커플이 아닙니다. 연기 중인 경찰들입니다. 예, 고가의 명품 시계를 노리는 강도들을 붙잡기 위해서 부유한 부부인 척 꾸미고 잠복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찰, 폴리스. 근처에 있던 일당들까지 모조리 딱 잡을 수 있었고요. 그 주변에 경찰들 잠복해 있고. 모두 폴리스.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저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경찰 일에 연기가 뛰어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진짜 부분 아니에요. 예? 진짜 부분 아니에요. 그렇군요. 연기 경찰 부분. 예, 다음 이어갑니다. 자, 배에 올라타려던 아이가 그만 안 돼! 물에 빠져버리는데요. 안 돼! 이 모습을 본 두 형제가 서둘러 달려옵니다. 달려와! 빨리 가! 물을 쭉 뻗어보지만 이미 힘이 빠졌는지 아이가 영 잡지를 못해요. 펄짝펄짝 뛰면서 헬프미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소리를 들은 여성이 한달음 달려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를 번쩍 들어 구조를 하지요. 정신 잃었어. 발빠른 대처 덕분에 아이는 무사한 상태라고 하고요. 경찰이 직접 학교에 방문해서 아이를 구한 두 형제에게 상을 줬다고 구한 합니다. 거예요? 구했어요. 얘들은 신고만 했고. 근데 저 영상만 보면 애가 축 늘어져가지고 살았어요. 다행입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네, 맛있는 사료를 앞에 두고 두 고양이가 초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한 고양이는 냄새를 킁킁 맡는가 하면 다른 고양이는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요? 네, 이때 용기를 내서 툭 이렇게 사료를 치더니 갑자기 팍 하고 때리고는 자기들이 놀라서 뒤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데요. 왜? 네, 그리고는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흩어진 사료를 이렇게 주워 먹고 있습니다. 이 새로 산 자동 배식기가 낯선 소리까지 내면서 이 집에 등장을 하는 바람에 이런 귀여운 상황이 포착이 된 거라고 하고요. 정말 너무 귀엽습니다. 자동 배식기, 쟤는 처음 보는 거구나, 저거.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해주세요? 네, 다들 처음 보고. 처음 보죠? 네, 근데 두 마리가 똑같이 저러는 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요. 데칼코마니처럼. 처음일걸요? 네.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가족 회의 안건은 주문 한 번으로 모두 행복해지기. 엄마는 스파클링으로, 아빠는 톰아호크 1kg 사이즈. 이모는 트러플 투움바가 좋아. 온 가족의 취향까지. Taste, respect, Outback.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상하 4D 청정 시스템으로 강력하게, UV 살균으로 깨끗하게,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공기청정기에 또 한 번의 혁신. 코에이 노블. 엄마도 대상포진 대상자야. 들어봐. 대상포진 바이러스는 밖이 아닌 내 몸속에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조심해야 된대. 대상포진 아니까 어때? 대상포진을 알면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오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